안녕하세요. 또 영화 얘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버닝이라는 영화인데요. burning, 태우기, 뭐 이런 거죠. 주인공이 부자, 최소한 엄마가 부자인 청년, 그리고 가난한 데다가 사고까지 친 부모를 둔 청년, 그리고, 음, 알바 인생, 젊은 여성, 이렇게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예쁜데, 아주 가난한 알바 인생 여성. 이 영화에서 엄마가 부동산 졸부 정도로 추정되는 부자 백수 스티븐 연이 우연히 만난 알바 인생 여주인공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완전 가난한 소설가 지망생 유아인을 만납니다. 그렇게 셋이 더러 모여갖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티븐 연이 그 부자 엄마가 부동산 졸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무튼 사람들 우르르 모아놓고 맨날 놀면서도 완전 하품만 합니다. 너무 지겨워서 권태에 찌들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유아인이 사랑에 빠졌던 그 알바 인생 가난한 여주인공이 유아인을 살짝 배신하고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모는 스티븐 연하고 더 많이 놉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둘이서 시골 농촌에 있는 허름한 유아인의 집에 쳐들어오다시피 놀러 와갖고 와인에 그 대마초를 하고서는 그런 스티븐 연이 유아인한테 자기 취미가 버려진 비닐하우스를 태워 먹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뭐 2달에 한 번 정도가 해보니까 적당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안 걸리냐고 그랬더니 그 버려진 비닐하우스는 경찰이 절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걸릴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물색한 비닐하우스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홀라당 태우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의 한 축이고요. 유아인 아버지는 무슨 동네 주민센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매우 가장 낮은 직급의 관공서 사람하고 싸워갖고 수감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근데 이제 유아인이 밖에 나가서 살다가 아버지가 그런 지경에 처해가지고 아빠가 혼자 사시던 집에 왔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무슨 휴대용 등산칼 같은 그런 종류의 칼들을 완전 반짝반짝 싹싹 잘 갈아갖고 10개도 넘게 신주단지 같이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이런 거를 발견을 합니다. 아무튼 재판이 진행이 되고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실형을 받고 뭐 그 동종 그런 게 있고 이래갖고 뭐 1년 얼마 실형을 받고 그 말단 관공서 직원하고 싸운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서 또 유아인이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엄마라는 사람은 한 20년 만에 중년 부인이 됐는데 완전 어디서 뭘 하시는지 좀 이상한 그 여염집 평범한 아주머니가 아닌 아무튼 이상한 몰골로 나타나갖고 유아인한테 돈 얘기를 하고 뭐 이럽니다. 그랬더니 또 착한 유아인이 그 돈 내가 해줄게 엄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알바 인생 그 예쁜 여주인공이 사라져가지고 행방불명이 돼서 유아인이 막 찾아다니는데 스티븐 여는 이제 여친이 한 두어 번 바뀌는데 다 좀 예쁜데 그냥 여기저기 이런 데서 그 비정규직 알바를 하는 여성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아인이 그 사라진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 때문에 스티븐 연을 의심해갖고 미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집에 놀러 가서 봤던 이렇게 젊은 여성들의 소소한 물건들을 모아놓은 박스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그 여친의 싸구려 손목시계가 거기 있는 걸 보고는 이제 스티븐 연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갇힌 아버지가 모아뒀던 그 칼들 중에 하나를 갖고 가서 스티븐 연을 만나서 완전 있는 대로 그냥
피칠갑이 되게 다 완전 있는 대로 찔러 죽이고 피가 철철 묻은 자기 옷을 싹 다 벗어갖고 덜덜 떨면서 진짜 빤스까지 벗어갖고 그 스티븐 연 자동차랑 같이 불을 지르고 눈발이 날리는 그 추운데 완전 빨개 벗고 벌벌 떨면서 그 현장을 떠나는 그게 마지막 장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화 스포를 다 해버렸는데 이 영화를 유아인의 아버지 역할을 한 그 배우가 대사가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 배우 얼굴을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더라면 저는 뭐 그냥 좀 그 IPTV에 돈 내고 봤는데 좀 아까웠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유아인의 아버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완전 말단 동네 공무원하고 붙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 집에다가 칼만 잔뜩 모아놓은 그 배우가 MBC 사장님 최승호 씨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엔딩 크레딧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최승호 이름이 나와서 이거 지금 녹음 시작하기 전에 신문 검색해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글 검색해봤더니. 그러니까 아무튼 이 검색은 좀 전에 한 거고 그 전에 그 엔딩 크레딧에서 최승호 사장님 성함을 발견하고서는 상당히 좀 불쌍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진짜 완전 열이 받았었는데 와 진짜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타포잖아요. 버려진 비닐 하우스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그 완전 지금 진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그 최하층에 있는 진짜 그냥 많고 많은 이쁘고 날씬하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알바하는 월세 내면서 알바하는 젊은 여성들 중에 한 명. 그런데 언론이 최승우 사장님이 나왔으니까 언론이죠 뭐. 권력의 최말단 동사무소 동네 주민센터 하고 대강 붙어갖고 싸우고 집에다가 칼만 완전 쳐 쌓아놨다가 뭐 몇 대 좁혀고 경찰에 갇히고 그리고 그 자식 우리 다음 세대 그 착하고 선하고 평범한 다음 세대 부동산 졸부의 자식이 아닌 그 자식 유아인은 살인자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최승호 씨는 영화 대본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역할에 출연하셨는지 저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만 저한테는 언론의 역할이 뭔지 뻔히 알면서 뭐 나는 한다고 한 게 이것밖에 못했고 근데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하다 좀 봐주라 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변명으로. 뭐 저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줘야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민이니까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뭐 혹시라도 이거 들으시더라도 뭐 기분 상해하거나 섭섭해하진 마세요. 뭐 국민은 언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촛불을 먼저 않았습니다. 선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빼놓고 더불어민주당님 어느 누구 한 명도 절대로 촛불 탄핵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2016년 가을에 더민주의 원내대표 그때 당시 더민주 원내대표가 새누리 원내대표하고 러브샷 하는 거 사진 찍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촛불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하셨냐면 이 촛불혁명 탄핵이 실패하면 이제는 혁명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갖고 완전 그 숙골들이 개떼같이 와글와글 난리를 치고 뭐 무슨 문재인 뭐 안 그래도 문재인 빨갱이 뭐 이러잖아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홍석현 씨가 삼성 가문 내에서 그 주도권 쟁탈을 위해서 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이 감옥을 가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옛날에 홍석현 씨 신문 검색을 했을 때 한 경제지에서 이건희 씨가 지금 유언장을 써놓지 않고 쓰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해서 재산 그 상속이 되면 배우자인 홍라희 씨가 법대로 해서 지분의 50%를 승계를 받는 거라서 만약에 홍라희 씨가 홍석현 씨를 거들게 되면 홍석현 씨가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소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 JTBC하고 CJ 계열사들, 그러니까 이재용 씨 그 남매들한테는 사촌 관계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쪽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보면 그래서 미디어 모그 이런 식으로 막 그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영화사도 차리고 게임사에 뭐 엄청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하고 있죠. 아무튼 그쪽이 홍석현 씨를 그렇게 뭐 배격하거나 밀어내거나 이런 느낌은 요새는 안 듭니다. 지난번에 그 2016년 그때 2017년 이때 이재용 씨 수감됐을 때는 그 여파 때문에 뭐 홍석현 씨가 JTBC 회장직을 내려놨다는 얘기도 들리고 홍라희 씨도 그 여파 때문인지 뭐 라온 미술관 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얘기도 돌았었는데 그런 집안 내에 뭐 힘의 그 뭐 이런 관계 이거는 뭐 굉장히 막 확확 변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언론 상태를 보면서 요즘에 많이 이제 걱정되고 불안해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주류 언론 전체가 JTBC의 리드를 따르고 이게 이제 그 더민주 전당대회 때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그리고 JTBC는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찬 후보를 거의 공개적으로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 밀어주느라고 송영길 후보가 그때 많이 까였죠. 손석희 씨한테. 참.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왜 저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후에 야권 스피커들하고 중앙일보 이런 쪽이 이해찬을 막 찬양하는 걸 보면 뭐 그분이요 그 황장수 씨인가 그 뉴스룸 진행하시는 거 그 HBO의 유명한 그 시리즈물 뉴스룸 거기 그 타이틀곡까지 그대로 하시던데 저작권료는 내셨나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굉장히 그 공정보도 내지는 뭐 사실보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만 너무 싫어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진짜 이해찬 씨 찬양하는 거 보고 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완전히 선명한 보수 쪽의 입장을 대변하시는데 홍석현 씨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근데 이해찬 씨는 뭐 김대중 씨가 영입한 운동권의 진짜 성골이고 엄청난 전략가고 뭐 와 진짜 이해찬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해찬 씨 찬양하면 홍석현 찬양하는 게 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 이렇게 야권까지 해갖고 이해찬, 유시민 뭐 이렇게 이어지는 홍석현 씨 라인에서 그러니까 정계에서 잡은 권력, 뭐 파워 이런 거하고 동반해서 이 여론계가 JTBC 이쪽하고 삼성 내부에서 언론이 JTBC가 리드해서 매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저는 막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해찬 당대표 측으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 뭐 이낙연 부총리 이런 분들이 가세에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임종석 비서실장 글쎄요 서울시도 뭐 좋든 싫든 관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뉴스에서 봤다는 그 뜬금포식에 딱 쌓인
아 저건 사인이다 라던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뭐 허접한 그 운동권 옛날 운동권 출신 어떤 사람이 서울시하고 같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가 뭐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내 말만 듣는다 막 이딴 소리 떠든 거가 녹취가 된 거를 그냥 딱 풀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태양광 관계된 비리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또 엊그제 그쪽 일 맡은 농어촌 공사인가 거기 공사 사장이 또 그만뒀잖아요. 자기가 원해갖고. 근데 또 그 사람은 전북 교육감 하던 사람의 동생인데 전북 교육감이 뭐 비리로 도망 다니다가 최근에 다 잡혔고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계 사람은 아닐 테니까 뭐 누구하고 누구 라인인가요? 그 아무튼 이런저런 해가지고 그래서 아 뭔가 저건 사인이다. 뭔가 나는 너네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그 적폐 엘리트 측에서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뉴스를 보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태양광 쪽으로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무튼 찝찝합니다. 다 여권이죠, 여권. 여권 적폐 짓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뭐 원해서든 뭐 아니면은 뭐 코가 꿰서든 뭐가 덜미가 잡혀서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즉 국민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나란 일을 안 하고 어디 딴집 일을 해주는 이런 딥 스테이트가 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아무튼 언론을 엄청나게 장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문재인 대통령 총공격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언론이 이렇게 나오고 뭐 조작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떨어뜨리고 이게 순서잖아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렇게 외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무역, 경제 외교를 이렇게 병행하는 이유가 제 눈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간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회생 불가능하게 박살이 나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뭐 자영업 이런 것들 건강한 허리가 돼주고 돈이 편안하게 돌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지난 10년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고 부익부 빈익 완전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버린 걸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회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외국으로 경제의 활로를 뚫으러 다니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엄청 쉽습니다. 한국처럼 망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뜨렸는데도 그래도 그 3차 산업의 회생을 통해서 중간층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고 지금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그래서 그러니까 동남아 뭐 체코 막 이런 식으로 수출입을 다변화하면 건강한 중소기업들의 수출길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북방경협위원장인가 뭐 그렇게 옮겨간 것 같던데 송영길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나온 보도를 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님은 적폐 집단인 딥스테이트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적폐 집단인 그러니까 물려받은 적폐 뭐 그러니까 임용해도 적폐 도대체가
적폐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 다 숨죽이고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언론에서 절대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은 국민들이 모르죠. 근데 그 적폐 집단인 이런 딥스테이트와 이렇게 당의 중진들 그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맨날 그 언론에 회자되는 그 사람들 다 합쳐봐야 몇 명입니까? 더민주주의 안에 국회의원이 120명이 넘는데 그중에 한 10명, 한 10명, 열댓 명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 당직 다 맡고 있고 이런 중진들은 나라를 살려낼 일은 안 하고 한 개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해갖고 부정부패, 정치 난동질, 이재명을 언제 탈당을 시키냐 마냐 그런 노름이나 하고 있는데 여기선 이러고 있고 이쪽에서는 근데 JTBC 손석희 씨가 어제부터 여기 이제 야권 정동영 씨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패 정부의 리더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 뭐 링컨도 그랬었다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사이드 스피커로 딱 세워갖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문재인 정부를 완전 어제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손석희 씨가 싸잡아서 전방위적으로 까기 시작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적폐 관료들의 썩은 행태를 문재인 정부 즉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이제 전면전을 선포하고 몰아붙이기로 한 걸로. 근데 이거는 지네들이 다 해놓고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부추기고 이랬던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논 게 아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 홍석현 씨가 뭐 수만 명한테 돈을 돌렸다면서요. 몇만 명한테.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갖고 지들이 판을 이렇게 짜놓고 그러면서 인제 와갖고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세운 대통령한테 이거 다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서 깎아내리고 이제 그 지지율 하락시키는 여론조사 하려고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죠. 부패한 거 막 후벼파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역시 손석희는 정의의 사도 정론이다. 뭐 여든 야든 막 가는구나 잘못한 거. 그리고 아휴 문재인도 어쩔 수 없네. 박근혜하고 똑같네. 그 이거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놈이 그놈이네. 그 밥에 그 나물이네. 이래서 기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게 만들어 가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탈취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세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매국 스콜들 자한당 쪽에서 맨날 노래 부르던 반공 이데올로기, 빨갱이, 종북 이걸로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남북은 어쨌든지 간에 관계가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민주 쪽에서 더민주에 그동안 썩어있던 세력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전면적으로 움직일 줄은 정말 꿈도 못 꿨습니다. 진짜로. 저는 한 드러나는 게 내년이나 되면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멍청한 거죠. 뭐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저들의 그 돈과 권력과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저들의 계획을 감히 일개 국민이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저들은 철인이고 플라톤은 민주주의가 독재 다음으로 천박한 정치 형태라고 그랬거든요. 믿어지십니까? 민주주의가 독재 다음으로 허접하고 천박한 그런 플라톤의 철학에 의해서 낙점받은 철인들,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뉴스를 막 이렇게 본 제 느낌은 이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갑질 논란이 터졌잖아요. 그 어린애 녹취가 풀리면서 근데 거기도 이제 덜미가 잡혀갖고 뭐 드루킹 뭐 이런 거 뭐 노회찬 관계 이런 거 싹 들어가고 그러니까 JTBC 수중에 뭐 떨어졌는지 뭐 같이 이재명 까기 시작하고 KBS는 끊임없이
촛불혁명이 세운 우리 국민들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근데 대통령이 아닌 어딘가 사이드킥으로 들어오는 어떤 세력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저는. 뭐 제가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외부의 명령을 받고 있는데 그 외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 눈에 보이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어젠다들이 좀 많은 이런 송영길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서 투명인간이죠. 투명인간. 절대 보도 안 해주죠. 그리고 대신에 뭐 박주민 의원이 엄청 떴더니 근데 박주민 의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돈으로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죽이는 것 같고 제2의 유시민으로 발탁을 한 건지 뭔지 이제 박용진 의원이 엄청 뜨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을 일 열심히 하는 박용진 의원한테 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스베이다의 그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그 이 유치원 사교육 이 비리 처음 엄청 고생해가지고 밝혀낸 그 평범하고 젊으신 그 진짜 용감하고 똑똑한 엄마들이 나와갖고 쫙 얘기를 하실 때 박용진 의원이 자기들이 고생한 거를 그 내용을 이제 쓱 갖고 간 이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너무 고생해서 밝혀낸 거를 뭐 그런 자료 같은 거를 뭐 그냥 엄마들이 개인들이 준다 그런다고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가져가서 너무 섭섭했다라고 너무 재밌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그런 공명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폐 엘리트들이 진보연한 적폐 엘리트들이 그런 캐릭터들을 딱히 낚아채고 엮기가 쉽죠. 그 사람들은 왜 뜨고 싶으니까 걸리죠.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요. 삼바 그 분식회계 그게 왜 그 사람한테 갔을까요? 왜? 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들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간택이 돼서 누구는 뜨고 누구는 투명인간 국민한테 필요한 기준이 아닌 이런 상태로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이제 그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 8년 하셨잖아요. 시장. 그리고 워낙에 선명한 어젠더에 행정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도지사가 되셨고 정말 억울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뭐 무슨 기소가 되냐 마냐 뭐 탈당을 요구를 받냐 마냐 이런 진짜 또 욕이 나올라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국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선명한 어젠더와 행정 능력을 넘어서서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의 넉넉하고 포용력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커갈 수 있는 내용들을 품고 그리고 지금 이 아사리 난장판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이제 이런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 세력화가 국민 중심 세력화가 되어야 할 이런 분들을 묶어 세울 수 있는 그런 진짜 정치인 정치력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시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저는 정말 차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지금 이거는 뭐 더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연단하시면서 그 정말 넉넉해지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이 삼성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홍석현하고 이재용 측하고 이제 붙어서 삼성 내부에 그러니까 전쟁이 난 것 같은데 이런데 그러니까 언론은 그 홍석현이 언론 사장인 것 같아요. 홍석현 씨가 언론계에선 대한민국 아니 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같으십니다. 다 따라가니까요. JTBC가 리드하는 대로 다 줄 서갖고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거의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요. 아니면 끼워 넣기라도 거기에 입맛에 맞게.
어쨌든 이런 삼성이라는 초국적 자본과 조지 소로스라는 이 너무 무서운 사람의 사모 펀드, 제가 이거 처음에 외국말인 줄 알았어가지고 발음이 교정이 안 되네요. 사모 펀드, 그 다음에 헤지 펀드, 비싼 성격들, 이런 폭력적인 이런 금융자본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를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대한항공 그 저질 패밀리, 진짜 질 떨어지는 그 패밀리를 거의 1년에 가깝게 돌아가면서 시리즈로 갑질 시리즈로 박살을 냈는데, 세상에 그 이면에 어떤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그저께 연합뉴스에서 보고, 어머 세상에. 근데 그 헤지펀드의 말이 그 약자인 그 이름이 조지 소로스가 관계돼 있는 사모펀드 헤지펀드하고 알파벳이 순서가 똑같으면서 마지막에 I만 하나 더 붙었던데, 그래서 이거 혹시 소로스 돈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 실력이 모자라서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박정희가 뭐 이병철 이런 사람들하고 짜갖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시장 경제를, 그 비즈니스 시스템을 정말 너무 천박하게 꾸렸기 때문에 그, 그렇게 그 패밀리들이 갑질하는 이런 더러운 그 그야말로 그 악질 그 지주 같은 그런 더러운 문화하고 돈이 도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겹쳐져서 발전을 해온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참 그 수준 떨어지고 질 떨어지는 천박한 이런 문화가 자본주의 그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건데, 그 사이를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사람 대 사람의 대등한 관계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등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더러운 문화, 이 틈새를 지금 그 너무나 폭력적인 거대 초국적 자본, 금융자본 세력이, 그러니까 이 조지 소로스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만약에 김일성 환영 뭐 대학생들이 떴다.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반대 집단이 떴다. 그러면 저거 소로스 작전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를 더럽게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양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소동을 벌이는 쪽에 돈을 돌리는 사람. 이런 소로스 세력이 우리 국민의 코앞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아예 알지도 못하고, 눈 감으면 코베가는 거가 아니라 우린 다 죽게 생겼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와중에 제발 언론이 제발 플리즈 이 너무 오랜 동안의 무기력증에서 제발 깨어나 주기를 진짜 간청드립니다. 정말로. 돈이 몇만 명한테 갔다면 다 간 건데, 뭐 그 돈 갔다고 혹시 만에 하나 뭐 돈을 삼성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받았다 그러면은 이해 못할 국민 한 명도 없어요. 나 받았는데 그래, 양심 선언한다. 도저히 나 돌려줄게.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이건 못 참겠다. 이렇게 그냥 하면 진짜 우리 다 이해해요. 뭐 알고 잡혔든 모르고 잡혔든 지금 삼성의 그 국가의 근간 시스템에서 일하는 핵심적인 요소에 계신 분들 중에 삼성한테 돈 안 받은 사람이 이상호 기자는 안 받았을 거예요. 이상호 기자님은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뭐 안 받은 사람이 없지 않아요? 몇만 명,
십몇 년 전에 몇만 명이 받았으면? 근데 그걸 누가 상관해요. 제발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간청드립니다. 제발요. 그리고 언론이 무슨 국민들을 가르치고 뭐 이끌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폐 엘리트들하고 이 부패 관료들이 국민들한테 속이고 있는 그런 거 사실들 취재해서 폭로 보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 집단지성은 언론들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럼 우리가 다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진짜 정치의식이 출중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우리 김어준 씨가 혹시 만에 하나 혹시 무슨 사정이 있으시면 그 헝가리 그 너무 젊은 대통령의 그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기억을 하시고 혹시 이거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주제넘긴 합니다. 답답해서요. 답답해서 제발 누가 전해주기라도 하실까 싶어서요. 그냥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뭐 김어준 씨는 너무 똑똑해서 그 누구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돈에 잡히지 않으려고 딴지 마켓도 예전역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정말 탁월한 그런 감각. 그러니까 딴 생각 하지 마시고 본래 김어준답게 본래 생긴 대로 김어준으로 김어준 자신으로 확 되살아나 주시기를 정말 간청드립니다. 진짜 우리 국민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분인데 제발 제발 우리 애국적인 언론들이 저 같은 아줌마가 어떤 분은 저 같은 아줌마이신 것 같던데 댓글에다가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노회찬님 일 당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쟤네들이 경고 보내는 것으로 느껴져서 너무 걱정된다고 이렇게 쓰셨던데 제발 우리 언론에 종사하시는 애국적인 언론 종사자 여러분 제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문 대통령님 끝까지 무사하실는지 이재명 지사님 혹시라도 밤길 가다가 덤프트럭이 와서 받아버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살아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발요. 그러고 좀 그런 걱정은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류 언론 여러분. 그리고 최승호 사장님 우리의 아이들을 그 눈 흘러니는 그 추운 날 최승호 사장님 그 살인을 감행하고 벌벌 떨면서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방향도 모르는 채로 도망길을 떠나는 이끈저끈 다 떨어진 불쌍한 테러리스트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안 몰아가시고 우리 애들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시청률이 수직 상승합니다. 최승우 사장님.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 일어나서 진짜 재밌대가 한 개도 없어도 MBC 드라마 안 봐도 그때 텔레비 틀어놓을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정말 최승우 사장님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홍석현 언론 대통령 때문에 제가 속이 상해서 이렇게 징징 짜면서 그러니까 같이 언론사에 막 호소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빨리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언론이 빨리 일어나야지 우리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답답하면서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가만히 계실 수많은 애국적인 정치인 분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그 탄력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또 내용으로 얘기를 한번 주절주절 세상을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또 건강하게 마음 편히 잘 자고 내일 또 새로운 기운으로 번쩍 눈을 떠서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